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7월 10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부산 경남 지방의 비 피해가 큽니다. 부산과 울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해제됐습니다. 특히 부산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돼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고 내일 오후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박 시장 측은 온라인에 악의적인 글이 퍼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청사 앞에도 시민들을 위한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간 치러집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한층 늘리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부터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많이 없다며 기존 형량보다 10년 줄였습니다. 이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기관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집니다. 시청 앞에도 분향소를 따로 마련해 내일부터 일반 시민의 조문도 받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세상을 뜨자 서울시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직 시장의 유고에 깊은 애통함을 표하고 기관장인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장례는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정부 의전 편람에 국장과 정부장, 기관장별로 명시된 지침에 따라 장례 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청사 앞에 분향소를 따로 설치해 주말 오전 11시부터 시청 직원들과 일반 시민의 조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오는 13일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조화와 부의금은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박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데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치인의 장례를 5일장으로 치르는 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자신의 삶에 함께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인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은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공관을 나오기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며 공관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유언장이 어제 공관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원본입니다. 박 시장은 유언장에 죄송하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면서 화장해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은 박 시장의 유족 뜻에 따라 공개됐습니다. 함께 자리한 박 시장의 측근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출처불명의 글이 퍼져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유족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문장 67글자로 채워진 짧은 유언장을 남긴 박원순 시장. 마지막 줄에는 모두 안녕이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서정협 행정 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이번 주말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가면서 사태 수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비보로 충격에 빠진 서울시청.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삼선 시장의 유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이때까지 앞으로 9개월간 서울시 행정은 서정엽 행정 1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서 부시장이 서울시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만큼 시정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시장의 정책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과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게 권한대행의 현실적인 한계. 특히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박 시장이 주장한 그린벨트 유지와 재건축 규제 등이 이어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벌써 나옵니다. 박 시장이 민선 7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은 서울시가 속히 사태를 수습해 안정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에 조화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 너무 충격적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첫날 이른 아침부터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대선 출마를 두고 각을 세웠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인을 위대한 시민운동가로 회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려다가 못하신 이런 모든 그 중요한 국제적인 과제, 또 우리 국가의 과제, 이런 것을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뤄나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그 예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또 정책 러닝메이트로 박 시장과 끈끈한 인연을 다져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광야에 홀로 남은 심경이라며 애통감을 드러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회찬 동지가 갔을 때 제 가슴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평생 또 다른 가슴에 블랙홀을 3개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40년 지기를 잃게 된 애석함을 드러내면서도 고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질문엔 예의가 아니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고 나니까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조화를 보내 애도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일반 시민의 빈소 출입은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에게 어제는 충격을 준 하루였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어제 하루의 상황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제 오전 10시 44분쯤에요. 서울 종로구 가해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나와서 외출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검은 모자, 마스크를 쓰고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9분 뒤에 2km 떨어진 와룡공원에 도착한 박 시장은 오후 2시 40분쯤에 지인과 통화를 했고요. 오후 4시 공원에서 한 3km 떨어진 핀란드 대사관저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좀 끊어졌습니다. 이후에 오후 5시 17분쯤에 박 시장 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쪽은 770여 명, 또 드론 6대와 수색견 9마리 등이 투입이 됐었고요. 이후에 실종 신고 7시간 만인 오늘 자정쯤 박 시장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북악산 성곽길 인근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은 숙중문과 그다음에 삼천각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박 시장 시신 주변에는요, 가방과 물통, 휴대전화와 필기도구, 본인의 명함 등이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예,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또 오늘은 유언장이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동의를 거쳐서 이 박 시장이 작성한 유언장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내용으로는 죄송하다, 감사드린다는 내용 외에 또 가족에 대한 언급이 짧게 있었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유언장 전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네. 방금 유언장 전문은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직접 낭독을 했고요. 앞으로 서울특별시장 5일장으로 치러지게 되고 이후에 가족과 논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렇게 돼 있죠. 네. 조문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식 조문은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상희 국회 부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빈소에 다녀갔습니다. 또 박 시장과 각별한 사이로 긴밀한 정치적 논의를 나눴던 박홍근, 기동민 의원 등 이른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요, 상주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박주민, 김두관, 전해철, 한병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친구이자 동지인 박원순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에게 가혹할 그런 박원순이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님의 뜻과 철학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래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침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떠나신 데 대해서 참 황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도 빈소에 조화를 보냈고요. 종교계 인사, 또 시민사회 인사들도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요, 서울시가 설치한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내일 오전 11시부터 조문이 가능합니다. 박 시장의 발의는 오는 13일 예정입니다. 예,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온라인에서는 박 시장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일단 상주 역할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요, 오늘 빈소에서 이 SNS를 통해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부디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도 박 시장 사망을 둘러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경찰은 특히 사건 관계자의 명예훼손이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박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에 정치권은 주요 일정을 취소하거나 줄이고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통합당 역시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에 버금가는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모인 지도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 어렵게 입을 뗀 이해찬 대표는 박 시장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충격적이고 애석하다고 밝혔습니다. 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고인이 그렇게 아끼셨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매일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을 쏟아내던 집권 여당의 회의는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회의 등 나머지 주요 일정은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장례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권 레이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추모 목소리는 야당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박 시장이 걸어온 민주화와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반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비극적인 선택이 안타깝다며 애도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동시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엄중한 시국인 만큼 언행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년 4월 7일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선거에 이기려면 통합당이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장례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유고가 통합당엔 기회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삼선 고지에 오른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그리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꿈꿨지만 안타깝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처음엔 5% 지지에 그쳤으나 안철수 대표가 출마 포기와 함께 손을 들어주자 지지율이 급등하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 시민의 승리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서울시장으로 10년 가까운 기간을 재직했습니다. 1956년생인 박원순 시장은 학생운동으로 서울대에서 제명된 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미국 문화원 사건, 1993년에는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1994년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해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사법개혁운동과 낙천 낙선운동을 펼쳐 이때부터 이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스스로 좀 추스리고 좀 성찰도 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서울시 최초 삼선 시장 고지에 오르며 여권의 잠룡으로 입지를 다져오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극적 최후로 결국 최장수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도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주요 외신들도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박 시장이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한국에서 최초로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인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요 외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실을 이처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이 전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그의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조명했습니다.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11년 당시 여당 후보를 누르고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정치 경력 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경찰이 심야 수색 과정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박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예비후보로 꼽힌 유력 정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을 9년 넘게 이끌었던 박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는데 형량만 놓고 보면 징역 10년이 줄어든 셈입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등에 따라 강요죄와 직권남용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 손실죄를 인정하고 뇌물 혐의 2억 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따랐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분열과 갈등이 격화돼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사실상의 파산 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이 끝났을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커 또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옳고 그름의 본질을 두고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라거나 갈등의 봉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의 내기를 걸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관심 밖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적 수사본부의 구성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서도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언론과 대검의 소설 쓰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의 입장문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면서 언론이 오보를 지속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어떠한 장애물도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관련 수사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이종원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위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봉합된 바로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침부터 법무검찰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둘로 갈라진 내부를 다독이는 차원이었는데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과 대검 지휘를 받지 않게 된 수사팀으로선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지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장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멈춰섰는데 그 배경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소환 여부를 둘러싼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양측 변호인들도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수사팀이 꽤 부담스러울 거라며 조만간 진행될 영장 청구나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을 거치면서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 유착 아니냐는 일부 비판의 시선도 수사팀에게 주어진 무거운 숙제입니다. 앞서 수사팀을 이끄는 정준훈 부장검사는 다수의 중요 증거가 확보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는 반박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 지휘 배제로 사실상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소집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시가 기준으로 서울의 23억에서 69억 원 사이의 집을 2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율이 2배 오릅니다. 123억 5천억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 2채에 대해 올해는 568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1,4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50억 아파트는 4,200만 원에서 1억 원이 부과됩니다.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거래세도 대폭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주택은 10%에서 20%로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씩 인상됩니다.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도 주택 보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년 미만 보유하고 집을 팔면 70%, 2년 미만 때는 60%로 양도세율이 강화됩니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본 겁니다. 정부는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된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나 현행 1에서 3%인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 크게 높아집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이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청년층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담았습니다.
예, 다만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실수요자의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이번 대책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늘려주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달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에만 적용됐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민영주택까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공급도 기존 20%에서 25%로 늘립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로 유지하지만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대신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을 최대 130%까지 확대하고 맞벌이인 경우는 1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의 소득 기준도 낮췄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금융 상품인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내리고 대출 한도도 7천만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추가적인 수도권 공급 확대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돼야 이 효과가 얼마나 극대화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 수도권 집값을 잡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아직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YTN에 출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의 해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금은 검토 목록에 올려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밀도의 개발 등으로 도심 안에 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그 이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세제, 금융, 그리고 주택 공급까지 망라해서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6.17 대책 발표 22일이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예.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취지는 다주택자들, 단기 매매자들 이런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요. 일단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는 현행보다 최고 2배를 더 받겠다. 예. 그리고 거래세는 4배까지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새 집을 살 때 거래세를 정말 징벌적으로 걷어서 새 집 사도 불안하고 사서 보유해도 종부세로 또 추가로 더 세금을 내서 이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사서 주택 수급을 좀 혼란시키는 건 차단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이 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30대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이런 규제에 굉장히 피해자로 오히려 불만이 좀 커졌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제 공급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금융 규제도 오히려 더 완화해 줍니다. 여기다 거래세까지 깎아주겠다라는 안이에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이제 공급일 텐데 그렇죠. 서울 시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앞서 홍 부총리도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예. 이게 정부의 의지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권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서울시 자체도 그린벨트 이제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여기다 김현미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제 공급 확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딱히 서울 시내에서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입지의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약간 좀 퀘션 마크가 남는 부분입니다. 예, 대책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핵심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2배 늘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배가 6%입니다. 최대 6% 물리기로 했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 6%가 사실은 그 공시가격 기준 94억 원 이상, 실제로 다주택자의 합산 주택이면 실거래가로는 한 123억 원 이상 돼야지만 6%예요. 예. 그러니까 대상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51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 5천만 중에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인들도 있고요. 굉장히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재는 연 3.2%지만 이걸 6%로 인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50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합산이면 100억이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현행 종부세율 최고 3.2%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종부세율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이제 최고세율 6%로 진짜 인상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율이 2배가량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거의 1% 수준이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나 혼자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제 9억 원을 넘는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고 실거래 가격 12, 13억 원 이상인 부분들에 대한 세부담은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최고 세율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대상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그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 아니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이익을 남기는 사람, 이 둘을 이제 겨냥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양도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을 중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수, 2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정말로 1년 미만의 주택을 사고 팔아서 남긴 차익이다. 이럴 경우에 70%까지 세율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경우에도 60%인데 사실은 여당안은 이거보다도 더 셌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보자. 싱가포르를 봤더니 1년 미만의 경우는 80%까지. 그리고 2년 미만의 경우에는 70%까지였는데 이게 지금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10%포인트가 낮아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이라면 일반 세율 6에서 42%인데 당초 10%포인트 인상하자라는 게 20%로. 그러니까 누적되면 62%까지 세금을 매길 수가 있고 3주택 이상이라면 최고 30%포인트까지 추가로 되기 때문에 최고 72%의 세율, 양도세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아서 10억 원의 양도이익이 남았다. 이럴 경우에 세금으로 7억 2천만 원까지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팔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금은 일단 정부와 이제 여당의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세금 부과일은 6월 1일이에요. 이미 지났잖아요, 올해. 그러면 내년 6월 1일 돼야지만이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소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테러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정부는 봐라, 세금 부과일이 내년 6월 1일이니 양도세나 종부세의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 5월까지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주택자나 법인의 매물은 내놔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다주택자, 특히나 앞서 제가 이제 그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장려하면서 지금 한 52만 명 이상 그리고 160만 채의 매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 나오면 바로 회수가 될 수 있는 시장의 공급 물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해서 하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2017년 파리 대책에서 4년과 8년이라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매물이 나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지들 가운데 아마 선택을 해라라는 겁니다. 네. 자, 임대사업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집을 월세, 전세로 좀 이게 양질로 사람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쭉 좀 빌려줘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한 혜택이 가니까 글로 몰려들어서 세금을 절세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일단 소급 적용은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2017년 파리 대책의 일환으로 당시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니 4년과 8년 중에 선택을 해라. 연 5% 이상 이제 올리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다 줬습니다. 예. 혜택을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3, 4년 내 2배 가까이 이제 이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지적 때문에 그걸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처음에는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다가 워낙에 반발 여론이 깊으니 그렇죠. 소득 적용을 하지 않겠다. 다만 4년, 8년 지나면 신규로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를 받지는 않겠다. 폐지를 하겠다. 8년 장기 임대도 10년으로 장기 임대로 해서 이제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임대 등록된 이 사업자들이 52만여면 160만 채 가까이 되는데 이게 1인당 거의 3채 가까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신규 공급을 시내 늘릴 수 없는 대신에 이분들을 아주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유도하는 방안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도시 2기 정도 공급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이게 100만 채가 넘기 때문에 160만 채거든요. 예. 지금 아마 3기 신도시가 30만 채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연착륙해서 소프트랜딩하게 되면 아마 이들은 굉장히 좋은 공급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세를 올려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군요. 예,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37님께서 주셨는데요. 종부세 높이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종부세율 인상은 그대로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선택지가 3가지예요. 하나는 정말로 정부의 의도대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 굉장히 바라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증여 내지는 사전에 세금 내느니 차라리 증여하자. 증여세를 내는 게 더 낫다.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기입니다. 버티기라는 건 세금을 내게 되면 그 보유세, 거래 그 부분을 세입자들한테 전가하거든요. 근데 앞선 규제가 나오면서 어떤 상황이 많았느냐? 증여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보증금을 1억을 받다가 한 5천만 원으로 낮추고 난 다음 월세로 반전세, 반월세로 올리게 되면 취약계층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작 또 목을 빼고 기다리시는 이제 대책이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집을 사기 위해서 사회에 진출한 신혼부부들 생애 첫 번째 주택을 좀 장만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줄여준다. 이 공급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공급하겠다라는 큰 그림은 못 그렸지만 일단 청약제도를 잠깐 변경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공공택지에 대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특공이 있었지만 그 비중도 20에서 25% 늘려보고 또 하나는 민영주택은 그동안은 특별 공급이 없었으니 새로 제도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영 아닌 민영까지. 민영까지도 나쁘지 않고요. 또 여기에다가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사실 합산소득이 많아서 소득 기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기준도 좀 낮춰주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아무리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 DTI 때문에 묶여서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10%포인트씩 각각 오히려 더 완화해 주겠다는 거고 특히 이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제 취득세도 깎아주겠다라는 건데 물론 뭐 실효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가격 1억 5천만 원이면 취득세 100%. 서울의 경우에 4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에는 50% 감면해 주겠다는데 4억 원짜리 주택 젊은 찾기에는 부부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주택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문이고, 또 하나가 3기 신도시가 이제 내년부터 청약을 받게 되는데 그 물량이 당초 한 9,000호라면 예. 한 3만 호까지 좀 늘려보겠다라는 건데 여기 3기 신도시는 사실 5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토지 보상이 다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과연 실수요자들이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수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투기적인 요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청구서가 내년이에요. 내년이고 또 하나 시중에 시한폭탄이 있어요. 3,000조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 부동자금이. 그게 예. 1년으로 봤더니 1,100조 원이었는데 2년으로 기한을 넓혀봤더니 3,000조라는 거예요. 우리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31조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늘 얘기하면서 시중의 저금리 그리고 이 유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투자나 소비로 유인하는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중의 유동성을 다른 건전한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절세 금융 상품이 씨를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선진화 금융 대책도 발표를 했지만 이제 장기 투자 목적의 어떤 펀드의 경우는 세제폭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 범부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는 30대예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데 불안감 때문이에요. 예. 투기자들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정말 내 생에 이 집 살 수 있을까? 영끌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고 주택 대출 받고 이런 분들이 지금 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기주택 임대 로드맵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서 처음에는 임대로 살지만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고요. 그 후에 돈이 모여지면 인간주택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도 규제가 막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순번이 너무 멀어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데 이게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내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일본식 장기 불황의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예.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지적하신 거.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양적 완화는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유동성은 이제 엄청 커지는데 그것이 결국 부동산 투기나 또 주식으로. 투자의 확대, 주식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약한 사람들 쪽을 더 조이면서 계속 어떤 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말씀하신 대책들은 좀 빨리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고흥에 있는 병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연기가 온 동네를 뒤덮습니다.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난 겁니다. 바닥에는 구조 과정에서 생긴 유리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출입구입니다. 내부가 2시간 넘게 타면서 완전히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병원 안에는 입원 환자 6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와 보호자 등 8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시작된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몸 반은 베란다 쪽에 있고 반은 옥상 쪽에 있고 걸터이 갖고 있었어요. 후라시 갖고 막 불빛을 비춰갖고 막 구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 2층과 3층 계단 등에서 모두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정이 뒤늦게 강화돼 설치 대상이긴 하지만 유예 기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비상벨이 울려서 환자들이 비교적 빨리 대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니까 간호사라든지 병원 관계자가 화재를 인식을 하고 일단 환자들을 대피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외래 진료실 사이에서 불이 치솟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병원 화재 현장에서는 모두 6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민간 사다리차 기사까지 나서 구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김범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에 불이 난 병원입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119 대원들이 다친 환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일부러 깬 겁니다. 구조하는 모습은 사다리차에서 이쪽 도로변 저쪽에다 대놓고 이쪽에는 연기가 안 나니까 유리창을 두드러 깨갖고 환자들 한 분씩 빼갖고 이쪽으로 우송한 것 같아요. 사다리차가 모두 동원돼 구조에 나섰습니다. 전등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내린 장맛비를 뚫고 아슬아슬한 구조 작업이 펼쳐집니다. 아이고야, 살았다. 난간에 매달려 있던 환자 등이 차례로 내려옵니다. 스스로 대피한 10여 명을 제외한 60여 명은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도 안 돼 잡혔지만 불을 모두 끄는 데는 2시간여가 걸렸습니다. 불이 1층에서 났기 때문에 3층 이상에 있는 입원 환자 구조에 힘쓰느라 화재 완전 진압은 다소 늦어진 겁니다. 장비는 35대를 동원을 해서 인명구조 작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취약 시간대에 불이 났지만 신속한 출동과 구조 작업으로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부산에 하루 2차례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장마 전선의 변동성이 큽니다.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고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하천 하류가 범람해 도로와 차량이 잠겼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다리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는 둑을 넘은 물에 한때 시장과 저지대 주택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둑을 갖다 높게 해놨기 때문에 물 많이 안 드는데 이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바다를 못 빠져나가거든. 그래야 이 물이 뒤쳐있나고요. 배수 시설과 상승한 인근 하천 수위가 같아지면서 빠지지 못한 빗물이 아파트 근처 저지대로 몰렸습니다.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들이 발이 묶였는데 소방대원이 한 명씩 업고 길을 건넙니다. 중간에 과속 방지턱도 있고 맨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혼자 건너기에는 조금 넘어지거나 위험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출근 시간과 점심 무렵 2차례에 걸쳐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 영도구의 경우 한때 시간당 70mm 넘게 쏟아지면서 25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도로가 물에 잠겨 막히거나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건물에 침수가 생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8월 14일을 제발 택배 없는 날로 좀 정해주십시오. 하루라도 일을 더 해야지. 아닙니다. 쉬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2020년 올해 들어서 택배 노동자 3명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겁니다. 과로사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1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가 다 줄었는데 오토바이 사망사고만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배달 노동자들이 그만큼 죽거나 또 다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고 싶으면 휴가원을 내고 가면 될 거 아닌가?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보십시오. 택배 노동자가 휴가를 가려면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내고 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 휴가일을 사회적 협약으로 꼭 하루 꼭 집어달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4월 청년 취업자가 25만 감소했는데 고용률은 2.0%포인트 줄었고 가장 20대, 30대의 청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의 대도시로 옵니다. 보십시오. 올 들어 3, 4월에 수도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27,500명, 지난해 2배가 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경기가 있고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 유입으로 사람들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밀집된 대도시는 코로나19에 또 더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소지역 공동체,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함께 아우르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불거진 뒤 종적을 감췄던 경주시청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잇단 증언과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씨가 체포되면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던 운동처방사 안모 씨.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지만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인물입니다. 경찰이 열흘 넘게 두문불출한 안 씨를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 안 씨는 선수를 폭행하고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안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팀닥터는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말했으며 수술을 하고 왔다는 말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안 씨 등을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했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 주거지에서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된 기구 등 증거 물품도 압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 규모를 2배로 늘린 경찰은 대구지검 특별수사팀과 함께 철인 3종 경기팀 안에서 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힐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도 않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딸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하루하루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만 620여 명이 숨졌는데요. 카자흐스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카자흐 내 폐렴 확산 소식을 전하며 자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측은 카자흐스탄에서 정체불명의 이 폐렴으로 올해 상반기 1,770여 명이 사망했고 특히 6월에만 628명이 숨졌다면서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치사율은 0.5%로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정체불명 폐렴의 6월 사망자는 이 나라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카자흐 보건당국이 현재 이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지난달 1,700여 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는데 예년의 2배 수준입니다. 중국 대사관은 6월 중순부터 폐렴이 퍼지며 아티라우, 악토베, 쉼켄트 등 카자흐 3곳에서 5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왔으며 일부 중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자는 수도 누르술탄에서만 매일 300명이 넘는 폐렴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신장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보다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위험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규모는 해외 유입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름째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8일에는 석 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파 위험이 거의 없다던 정부가 뒤늦게 유입 차단 대책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방역 강화 대상은 국가별 발생 상황과 입국자 확진 비율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정해집니다. 이런 나라에서 올 때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건데 교민은 예외로 뒀습니다. 자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좀 문제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PCR 음성 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든지. 입국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2주 자가 격리하도록 한 기존 지침은 모든 입국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외에 방역 강화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낮추고 이런 국가로 가는 사람은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미 정상회담은 미국에나 필요한 것이라며 올해안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협상의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한다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대미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돌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지만 자신은 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 북미 정상회담은 자신들에게는 무익하다는 것, 둘째로 그나마 유지됐던 정상 간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턴이 예언한 것이라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볼턴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들은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자신들의 행동과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를 가한다고 자신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느냐면서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것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등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문턱이 사실 높은 건데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이라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제 북미 대화 협상의 문턱을 지금 계속 좀 높이고 있는 시도를. 3,4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담화에는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미 대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자신들은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신들을 건드리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편하게 흘러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에는 게재됐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해 드렸는데 8838님, 경제는 심리입니다. 다주택 보유가 손해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애도를 표해 주셨습니다. 2813님, 하늘에서 편히 쉬시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비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 장마에 코로나까지 위험이 높으니 주말이지만 이번 주말은 집에서 보내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해주셨군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